설 연휴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토론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국힘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검찰 공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대선에 대한 띠것자도 나오지 않는데 자, 대선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윤석열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지키면서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신인규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 국힘의 이 복잡한 내부 사정 제대로 한번 토론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 4,5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의견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국힘 다방면으로 취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텐데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아는 대로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독자 중에서 민태균 게이트 어떻게 되냐는 이 내용도 저희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할 내용 있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면서 이 방송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부터 잘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아니면 착각.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명절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편안하게 이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국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최측근이었고 무엇보다도 건영세 지금 권성동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왜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이제 피의자죠. 이제 대통령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데 사실 검찰의 손에 그 석방 여부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 승인이 불어된 이후에 심우정 총장이 이제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거는 뭐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는 윤석열을 버리는 시점이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 출신 인사기 때문에 검찰 출신 대통령을 기존의 검찰이 저는 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윤석열의 권력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빈 껍데기가 되니까 이제는 좀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검찰이 좀 수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기반으로 검찰을 좀 통제해왔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통제권이 무력화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법률적 또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 앞으로 이제 검찰이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의 뜻이나 국민들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다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건 여건의 좀 위기 국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은 원래 속성이 자, 권력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민심을 제대로 읽고 법치를 한번 완성해보자라고 해서 심우정이 생각을 바꾼 겁니까?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데 조금 히스토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검찰 편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검찰과의 어떤 친밀도가 아니라 뭐 수사 권한, 범위, 기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등등에서 사실 이제 이 공수처가 누더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검찰 편을 굉장히 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근데 공수처가 사상 처음으로 이 VIP 수사를 해서 넘겨줬어요. 근데 검찰이 이때 국민의힘이 지켜준 게 뭐였냐면 보안 수사권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외에 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그때 이제 그 담보를 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야, 이거 보안 수사하지 마. 그냥 영장 청구하든지 공수처가 이미 다 수사했고 공소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소만 제기하든지 해. 그러면 과거의 검찰 같았으면 거기서 영장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치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사건의 대세가 넘어갔다라는 걸 수사권의 범위를 우리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쓰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대세는 넘어갔다라는 게 그 영장 청구에서 이제 드러난 거고 그 영장 청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
대통령실 처음에 수사 권한 영장 청구를 수사 기한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검찰이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보안 수사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면 다음 정권에서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이제 기관의 존립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다라는 게 일단 검찰이 한 스텝 넘어온 거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여러 압박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검찰이 끊어냈다. 이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수사는 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세순응이라는 것이 네. 법치로 갔느냐 아니면 조직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냐, 이제 두 가지 다 섞여 있다고 봤지만 의외로 검찰총장 심우정이 빨리 그냥 딱 순응을 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을 이게 두 개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살리려면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수사를 잘해야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지만 지금 가뜩이나 이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다 하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한테 있었던 거네. 그러면 경찰이 다 수사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자기네의 존재를 드러내줘야 이게 되는 거고, 저는 검사장회를 한 이유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잉을 한 건데 한번 언론의 주목을 확 끄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거야. 이거를 국민들한테 사실 별로 한 건 없거든요.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서.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영장 표지가리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이 움직인다, 김지원 민정수석이 뭔가 좀 막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심우정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남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본인들의 뭐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상황을 좀 막아보고자 노력은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검찰이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국가와 민족과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기존의 권력들을 대했던 방식, 그러니까 즉 권력자가 권력이 빠질 때, 권력 누수일 때 검찰이 태도 변화를 하면서 죽어가는 권력을 죽임으로써 권력을 항상 이렇게 좌우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다르죠. 윤석열 정권은 검찰총장 출신이 갔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 죽인 건 아니고요. 스스로 자멸하면서 이제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거죽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그 가죽대기를 이제 수거하러 들어가는 정도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래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라는, 사실상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처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조직의 생리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저는 약간의 그 검찰의 자신감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찰은 이번에 수사권은 있는데 수사를 못했고요. 못했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검찰 특수본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 압수수색할 때 이미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수사를 못 해버렸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만 매몰되면서 사실은 부분과 본질을 착각하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부분에만 집착하면서 결국에는 아무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근데 검찰은 나름대로 군 쪽 인사들,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구속 기소했고 네. 다 이미 공소장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검사들의 본인들 실력을 입증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을 풀어준다라는 건 검찰이 죽고 싶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여기서 최소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의 수사력이 이 정도 있다. 그렇다면 차후의 국면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좀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전 이번에 지검장 회의를 중심으로 구속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 주고 계십니다. 지금 경호차장이나 경호부부장 구속영장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으로 받게 되는데요. 자, 지금 검찰은 어떻게 이제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명태균 게이트부터 한번 짚어보죠. 명태균 게이트는 저는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파면 시점에.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파면 시점이 2말이냐 3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무렵부터 갈 거고, 이게 그때 가야 검찰 입장에서도 파괴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탑승하고 있는 이름들이
그 대선 주자급들이 몇 있잖아요. 네. 이 대선 주자급들이 이제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파급이 클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땡겨진다라고 하면 특검 통과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시계가 당겨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고무렵이라고 보고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한참 명태균 게이트 보도할 때가 강혜경 씨가 7번, 8번 출석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16번 넘게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달 정도 강혜경 씨가 출석하면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사가 다시 돌아갔다 뭐 방향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지만 어쨌든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릴리스를 할 거냐의 시점만 남아 있다. 근데 2말 3초라고 얘기했는데 그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내부 분위기로 보면 훨씬 더 속도를 내어서 김건희까지 아예 엮어 넣겠다 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에 와서는 이 내란 수사 국면에서는 이 수사 주체들 간의 경쟁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민, 윤석열 둘만 공수처에 넘겨줬는데 이제 결국에는 공수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검찰 손에 넘어와서 이제 구속 기소까지 해버려서 이제 공소 유지만 남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의 12.3 내란과 관련된 모든 수사의 주도권은 이제 검찰이 비로소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 소위 말하는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제2결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막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김건희 이슈까지 확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더 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이슈는 특검에 좀 맡기더라도 저는 이 내란 관련된 수사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관계자, 뭐 경호처, 안보실 내지는 또 국무위원들까지도 뭐 경찰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 소환하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다른 죄목,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죄를 가지고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란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더 갈 가능성도 매우 저는 높다. 조금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딜을 봤다. 검찰이 뭔가 압박을 넣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구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내 쪽으로는 다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구조 논리상. 그러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특수부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딜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1차 절체절명의 이유가 뭡니까? 그 내란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국민의힘 싫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는 얘기 얼추 다 구속시켰잖아. 대통령까지 구속시켰는데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로쳐져 있는 말은 뭡니까? 대통령실은 건드리지 마. 당은 건드리지 마. 두 개가 가로쳐져 있는데 저는 검찰 수사 태도의 핵심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뻗어나가느냐. 요게 그거 가릴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재신청 네. 해놓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김성훈, 이광호 본부장 이제 두 사람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둘은 구속을 시킬 거라고 보는데 네.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그 둘을 계속 안 잡았던 이유 처음에 안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어쨌든 경호나 예우의 문제가 파면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던 건데 지금 김성훈, 이광호 두 명은 경호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권력 오남용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 두 명이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인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중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교도소 앞에서도 경호 차량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저는 김성훈, 이광호 두 명의 신병 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 쪽에 뭐 상당한 취재력을 가지고 있는 김한 기자한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지금 이광호 본부장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어쨌든 잡아 넣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신병은 처리하는 건데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마지막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있는 거지. 이 뭐 다른 거에서 비중이 그러면 있는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둘을 입고를 시키더라도 경호는 2월 파면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말이 조금 제가 이제 좀 귀에 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비중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예. 실무자들이지 경찰 입장,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도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 이제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 구속영장을 뭐 실행을 한다니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만간에 그러면은 김성훈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 낼 거라고 봅니다. 결론 낼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다른 추가적인 여죄 혐의들도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 밝혀진 바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결론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의도가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냐면 사실 김건희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나 뇌물이나 뭐 양평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김건희 혼자 덮은 게 아니거든요. 검찰 수뇌부 중에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연루돼서 덮은 거다가 사실상 김건희와는 저는 공범관계로 저는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사들도 범행을 같이 저지른 건 아니겠지만 김건희를 봐주는 과정에서 뭐 증거를 인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한다라든지 뭐 특수직무유기부터 해서 검사들도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수사는 좀 뒤로 검찰 입장에서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차원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그 경찰의 영장 신청을 처음에 거절했을 때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실무자면은 받아주고 영장 청구만 대리하면 될 일이에요. 그것도 본인들이 청구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좀 해달라는 건데 굳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훈이 풀려나서 경호처로 돌아간 건데 저는 그 의도 자체가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는 것을 검사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호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경호처장이 직무복귀를 하면 최상목 대행이 직무배제를 안 하는 한은 또 경호처가 지난번에 윤석열 영장을 막았던 것과 똑같은 국면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일부러 김성훈을 풀어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 문제 때문에 김성훈 쪽은 저는 검찰이 좀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를 수사할 걸로 저는 보냐면은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수처는 손 거의 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도 검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영장 청구를 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협조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가 지금은 뭐 한 20% 밝혀졌을까요? 뭐 기재부 장관 문건, 뭐 한덕수의 역할, 뭐 그 소위 말 안가에서의 회동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점들, 뭐 쇠파이프, 뭐 야구방망이 다 나왔는데 전혀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국조특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밝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이제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지금 성과를 내겠다 한다면은 아마 이 내란에 조금 더 그 큰 그림을 더 완성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군 외부 쪽에서 이상민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내란의 협조, 사전 모의, 실행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생각이 신변 듭니다. 말씀은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혹시 김건희 잘 보호하고 있으라 저는 그쪽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그쪽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죽으면 검찰 중에서도 다칠 사람이 좀 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김건희가 수뇌부 죽으면 중에. 검찰 수뇌부 포함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아니 핵폭탄 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 김건희가 그런 얘기 사실. 하던데 남의 부인 막아주겠다고 우리 남편 다 죽겠다는 얘기 네, 지금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키를 잡아본다면 김건희의 손발이 누구였을까 대통령실 안에서 그러면 사실 경호처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네. 그 지점에서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김성훈이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는 실무자지만 사실 거기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김건희의 메신저였다. 뭐 이러면 사실 위상이 완전 달라지죠. 자, 어쨌든 이 부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0분이 우리 동시 접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 고맙고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테티스님은 줄리가 몸통이다. 그리고 절대 건이 빠져나갈 수 없다. 허용일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정진석 등이 내란에 엮여서 검찰이 당연히 관련된 것이고 이걸 김성훈 차장이 최대한 인멸하고 있을 것이다. 33님 주셨습니다. 김성중님, 구걸링님, 진짜 채널님, 해질영님, 오서돌로님 고맙습니다. 김마룡님도 감사합니다. 심우정 변호사 김성훈 구속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노프고또님도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함께 방송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 해주시면 지금 127만 명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가장 중요한 주제, 왜 국힘은 지금 검찰 공격을 하고 있느냐.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국힘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검찰의 수사 칼 것들 좀 방어해보자는 논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하고 이제 원팀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이제 검찰 쪽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불안한 상황을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수처를 만드는 국면부터도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나름의 배신감 내지는 미래에 본인들에게 닥쳐올 위협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노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뭐 그 일부 인사들이 거칠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그동안에 검찰과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지 뭐 이게 대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수사 필요하면 수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부터 이제 어떤 판단을 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란에 관한 수사를 조금 더 검찰이 이제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까지도 불똥이 튈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대체로 내부에서는 취재를 해보면 포기를 하는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개변 발언에서 나오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검찰의 자기 위상과 명성을 포기한 것이냐,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 네. 아마 민주당 경쟁의 반길 이야기일 텐데 네. 수사권 조정까지 하자. 그리고 김재식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기소 하청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소기각해야 한다. 이제 법원 쪽으로 이렇게 네. 계속 그 뭔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법원에서 인신구속 해제해야 하고 불법을 법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네. 오세훈 시장도 자, 국민 시선이 지금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한편이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다 압박을 이렇게 넣고 있는 요 상황은 국면 전환용이냐 아니면 실제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저는 됩니까? 그냥 언론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용 언론용 메시지. 메시지고 별로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계속 지켜봐왔지만 누가 목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검사장 회의할 때 그런 비유했었었는데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미 누가 회장을 맡을지를 정해놓고 전체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청파, 뭐 이중구파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정청파군, 여긴 이중구파군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견적을 내보니 이제 우리 편이 아니네라는 판단을 이미 한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의 범위가 우리 당까지 들어오면 대통령실까지 넘어가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핵심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저 광장의 태극기들 아닙니까? 광장의 태극기들을 향해서 이 대중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권영세, 김대식, 나경원, 오세훈의 얘기가 법적으로 혹은 명분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용산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넙죽 뭐 절을 하기도 했고 바깥에서 울먹울먹 하기도 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못 막아서 마치 울 것처럼 하면 눈물이 나지는 않았죠. 어찌됐든 국민들 앞에 보여준 모습은 강력하게 이 수사를 막아내고 윤석열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법원으로 지금 의견을 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검찰청 앞으로 가든지 공수처 앞으로 가든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요. 지금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의 사법 절차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건 민주공화국의 우리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서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누가 사법부의 영장에 대해서 불법 영장이라는 말을 쓰며 그 영장의 집행에 대해 가지고 윤곽근 변호사는 그게 뭐 반란이고 내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변호인들이 다 법조인 출신, 특히나 검찰 출신들이 많아요. 절대 다수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뭐 별 의미 없는 뭐 아우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엄밀히 말해서 그럼 불법이 뭐가 불법입니까?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게 불법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딱지를 떼야죠. 진짜 불법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 권한을 가지고 국회를 쳐들어가고 선관위를 쳐들어가고 군을 풀어가지고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던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근데 그 불법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막았고 그 막은 이후에 김용현의 구속으로 시작이 돼서 윤석열 구속기소까지 왔는데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그럼 진압하지 말자는 겁니까? 내란을 진압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란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들이 판검사 출신들이고 지금은 잠시 잠깐 본인들의 정치적인 지위, 정치적인 욕심과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말살하고 거꾸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지금 불법이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공수처 관계자들도 뭐 수사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깎아내리다 보니까 지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도 나오는 것이다. 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제라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있고 잘못이 있으면은요 다 단죄 받는 것이지 무슨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떳떳한 사람들은 수사 들어와도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자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의지가 별로 없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저항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던질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도의 고민.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분들에게 느꼈던 저의 이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저러나 국힘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김한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뭐 경기에 비유하자면 금지 약물 같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금지 약물을 먹고 있다. 당장의 퍼포먼스가 막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지 약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결국엔 탈락하는 길이에요. 결국엔 황폐화되는 길이고. 근데 지금 보면 이 링 위에서 싸워야 되는 룰 같은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법치, 민주주의, 사회적 상식 이런 걸 놓고 겨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링 바깥에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링 바깥에 있는 세력 어떤 세력들입니까? 법원 때려부시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하는 요구, 이 세력들이 하는 주장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정치를 한다? 그건 당장에 어떤 퍼포먼스가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금지약물 먹는 선수는 실격이고 영원히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런 국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되게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어떤 거냐면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신념에 찬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이 신념에 찬 시민들이 군중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정치인들이 다시 그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 악순환이 지금 지금 2, 3주간 지금 계속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길에 나가서 뭐 추석 민심 이런 거 언론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 민심 나가 보면 아무도 진짜 10명 만나면 10명 다 왜 그거 계엄을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 계엄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대통령식으로 말하는 사람, 태극기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회적 상식에 미치지 못해요. 사회적 상식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여전히 지금 100석 넘게 있는 공당이 그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르는 지지도나 혹은 거기에 의견이 마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하는 이거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는 이 행태가 결국엔 금지약물 퍼포먼스처럼 나중에 실격으로 드러나는 플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보면 저 김한 기자 같은 사람을 종북 주사파 쪽에 가깝고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지금 농담을 섞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통계는 어쨌든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 여론조사의 표집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이제 국힘을 단결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럴 경우에 지금 국힘은 바깥에 있는 거리, 소위 말하는 과표집이 되고 있는 이 여론 주도층과 손을 잡고 갈 거냐 아니면 결별할 거냐. 윤석열은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한 기자님이나 저 같은 해석을 하면 이제 계몽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몽령을 또 정당화시키는 건데 저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뭐 인구 제가 100으로 잡으면 한 80에서 85는 저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보수 진보 네, 중도 뭐 있을 수 성향이 있지만.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레디컬적 극단의 세력과 거의 종교적 뭐 내지는 뭐 교조주의적 그쪽에 거의 뭐 정치를 신앙의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15% 정도, 10%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난동을 벌이면서 지금 이 정치권의 제도권과 손을 잡은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강훈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은 커 보이죠. 근데 커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에 와서 개몽령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논리가 과거에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부터 또 지난 총선 때부터 이번에 계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나쁘다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총선 때도 뭐였습니까? 2조 심판론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계엄에 온 것도 결국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라 정상화하겠다 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 안 팔리는 썩은 논리를 팔아서 결국 여기서도 한 18% 졌나요? 굉장히 큰 차이로 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고요. 지난 총선도 제가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역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난 총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더하면요. 약 1,400만여 표를 득표합니다. 1,400만여 표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개혁신당을 더하면요. 약 1,100만여 표입니다. 약 네. 300만 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성적표인데 대선은 이 지역구 비례투표와 비슷합니다. 인물 중심이고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1대1로 뽑으니까 사실상 비례정당 뽑는 걸로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 뽑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난 4월, 작년 4월 기준으로도 300만 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지난 9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나라 경제 말아먹고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 팔다가 최근에는 계엄까지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뭐 끊어낸 것도 아니고 맺는 것도 아닌 그냥 엉거주춤한 자세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의문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일부 여론조사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등하다 내지는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뭐 다 좋은데 실증적인 데이터상으로는요.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하면 더 잘못해서 이 300만 표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요. 아마 민주당도 대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대선 주자가 나와서 미래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붙여본 여론조사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지 지금의 단계에서 내란을 진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기 대선의 꿈을 가지고 대선에 대한 여론을 막 돌리고 있다. 이 평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론 흐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조사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네. 돈 많이 드니까 많이 열심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은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30% 고정 지지층은 있을 텐데요. 나머지 40%의 중도들은 내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내란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럼 그 40% 중에서는 20% 투표한다고 치면요. 그 20%는 거의 8대2로 나뉠걸요? 한 8 정도는 야 이거 내라는 미친 짓이고 정리를 이렇게 못할 수 있냐? 열받는다고 나와서 정권교체표를 찍을 것이고 그 중도 중에 한 20%는 그냥 뭐 민주당 싫다 이러면서 그냥 뭐 국민의힘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표를 제가 놓고 분석했을 때는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랑은 상당 부분 실질의 면에서는 좀 괴리가 너무 많다. 자, 그러면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뭐 박빙승부가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없다, 오히려 뒤집어졌다 하는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표를 분석해 보면 예. 문재인 41, 홍준표 24, 예. 안철수 21이고 유승민 6이거든요. 예. 그때도 안철수가 이제 호남 기반의 중도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성향으로 해서 표를 갈라서 해보면요. 그때도 거의 53대 47, 거의 5대 5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와 정치 지형상 5대5 구도인 거는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5대5 전제에서 내란이라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엄청난 뭐 김문수 대통령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김문수 후보를 그럼 내라. 그럼 그동안에 왜 국민의힘이 자꾸 탄핵 반대하고 왜 어거지 부렸습니까? 아니, 자신 있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를 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가지고 그렇게 왈왈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당당하게 김문수를 내세워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이라고 하니까 내세워서 저는 좀 제발 좀 정상적인 절차에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전제 조건을 좀 붙이고 김한 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매우 객관적으로, 네.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네. 자, 지금 국힘이 실제로 대선을 해볼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선거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구도랑 인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대선은 지금 구도가 뭡니까? 정권 심판론만 불어도 여당이 불리해요. 예. 근데 지금은 정권 심판이 아니에요. 내란을 심판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심판의 구도를 압도적인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지금 인물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라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은 붙지만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로 하면 3배 차이 이렇게까지 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물에서도 여전히 이재명을 극복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물만으로는 구도를 뒤집지 못해요. 선거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배 정도 격차가 생기는 조사도 있지만 어떤 조사에는 네.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초박빙이다. 네. 이재명과 뭐 오세훈, 이재명과 홍준표. 그 여론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3배 차이부터 초박빙까지 나오는 상황이 크게 나오나요? 보면 통계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응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가 보통 뭐 1000명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1000명이 되기까지 몇 명이 통화를 해야 되느냐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10%대 정도 나와요. 10% 초반대. 네. 근데 지금 20%를 넘기는 여론조사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대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표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의 숫자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큰 특이점이고 이 응답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대답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마찬가지인데 중도층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관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준들이 있겠죠. 이 내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해야겠다. 나는 이거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뭐 벌써 대선을 물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이가 착시를 좀 만들어냈고 이거는 갤럽도 알아요. 왜냐하면 갤럽이 이 마지막에 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사람들의 자가 보유 비율 이런 거를 이례적으로 다 붙여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3년도에 했던 통계청에서 했던 인구 구성비랑 우리 표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가 비율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본의 구성비 자체가 중도나 진보는 결집력이 약하고 보수는 굉장히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다고.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 지금 내란이 진압됐습니까? 윤석열이 엊그제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기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진압이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시대가 종결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마 제가 판단하는 기점은 아마 파면 결정일 겁니다. 파면 결정이 돼야 대선도 치르고 내란도 사실상 종결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면 결정이 나려면 파면 결정 언제 납니까? 지금 뭐 보면은 2월 달 쭉 재판하고 탄핵 심판 아마 3월 초 정도 돼야 지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중순에, 예. 3월 초까지 지금 이제 설인데 앞으로의 한 40일 정도는요. 여전히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내란 진압이 뭐냐면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요. 저처럼 중도에 있고 소속이 없는 사람들도 대선에 디귿도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윤석열이 구속이 안 되면 막 소화가 안 돼요. 그 윤석열 구속 기소된 날 제가 소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내란이 진압되느냐 안 되느냐, 대한민국의 서부지법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저런 난동이 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위협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대선 운운하는 자들은요. 윤석열을 만드는 데 기여했거나 윤석열과 함께 정권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 이재명 정서를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그냥 조기 대선 된다는 전제 위에 뭐 입으로야 윤 대통령 복귀를 원한다고 뻥은 치지만 속으로는 다 지금 제밥에 관심 갖고 대선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와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원팀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대선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초에 파면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놀고 있겠습니까? 무조건 대선인 거예요. 내란이 진압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제는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대선 모드로 5대5로 붙을 건데 저는 그 5대5로 붙을 때 결국 캐스팅 보터는 중도가 집니다. 근데 그 중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 때 그대가 어디 서 있었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중도들은 아마 8대2 내지는 7대3으로 갈릴 거예요. 그럼 그 표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하나 착각이 뭐냐면 제가 이거는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보수는 단일 대우로 대선 못 치릅니다. 네. 절대 못 치릅니다. 왜냐면요. 국민의힘 안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정광훈한테 사실상 그 먹힌 당인데 국민의힘 안에 먹힌 사람들도 친윤과 반윤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친윤은 김문수 생각하시면 되고 반윤은 한동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오세훈은 그 둘이 언저리에 걸쳐 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안에도 친윤과 반윤 그룹이 탄핵을 놓고 계속 논쟁할 겁니다. 탄핵의 강을 지난 박근혜 탄핵도 지금까지도 강을 못 건넌 사람들이 지금 당한 탄핵의 강을 건너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벌써부터 조기 대선 캠프 뭐 운운하면서 특보단 임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범보수의 하나의 그 대선 주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자는 한동훈 쪽하고는 연결은 하고 싶겠지만은 범보수 연대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보수 내부에서 비토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친윤과 반윤과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세 덩어리가 과거에는 세대포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반문정서로 뭉친 게 맞는데 이번에 내란을 겪고 윤석열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세대포이론은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보수는 단일 후보를 못 내기 때문에 전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조금 더 내란 진압에 더 올인을 하고 내란이 진압된 이후부터는 확실히 저는 보수 확장을 저는 민주당이 했으면 좋겠다. 중도 확장이 아니라 보수 확장 전략을 쓰면 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저는 정권 교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워낙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니까 소영민님께서는 신인규는 사이다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 찍들은 이번에 끝이다. 뭐 이런 말씀 아직 상황 모르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지금 의미 해석을 제가 두목님께서 주신 걸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저희들이 좀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단일 후보가 나온다는 전제로 이거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최약체 후보는 어떤 사람일 것이며 오히려 최강 후보는 어떤 유형의 인물일 것이냐. 자 본질적으로 민주당과 대결해도 안 될 것이지만 자 국힘에서 후보를 낸다면 최강 후보와 최약체 후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람들 좀 거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큰 의미도 없지만 제 의견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최약은 김문수가 나오는 거죠. 김문수 가 나오면 완전히 갇혀 폐쇄적인 정당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역대 그 국민의힘 계열이 얻었던 득표율 중에 최저 득표율이 나올 거라 최저 득표율.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유권자 분포가 그래요. 유권자 분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인물은 전혀 뭐 인물의 어떤 참신함이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중도에서도 네. 최악인 그거고 최강은 저는 그냥 꼽자면 유승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면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 최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은 급으로 레이어로 맞추고 나는 그걸 넘어가겠다라는 후보가 나오면 최강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동시에 중도에 호소력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유승민 후보가 나오는 게 뭐 나올 수 있을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 자 어쨌든 현실적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최약체 최강 후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보수 분열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확신이에요?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로 못 합칩니다. 합치면 지지층이 분열됩니다. 그래도 만약 대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단일 후보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매우 어렵다고 매우 본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의 강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겁니다. 과거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왔을 때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너서 바깥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을 못 건넌 거예요. 한 집안을 못 했다니까요. 지금은요. 소위 말해서 나가서 창당해서 뭔가 정치 세력을 할 자신감은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은 필요하고 근데 플랫폼은 필요한데 지금 이 플랫폼을 장악한 세력이 누구냐?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 전광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자유통일당으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당을 돌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세력보다 조금 더 질 떨어지고 더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당의 주류가 되니까 윤상현이 어디 가서 인사합니까? 전광훈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오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대선을 치르면요. 김문수와 저는 한동훈이든 뭐든 뭐 그 소위 말하는 나름의 반윤 진영에서 뭐 오세훈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누군가를 낼 걸로 봐요. 근데 내면 옛날처럼 김문수라는 그 소위 말한 꼴통 보수가 한 3에서 5% 정도면은 뭉개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김문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1등이 나오고 있어요. 당원에서는. 그러면 그 김문수 쪽에서도
최소한 선거 보전에 관한 기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경선에 응했을 때 자기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아마 나와서 저는 김문수 쪽이 승리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김문수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오세훈한테 졌다. 그럼 이 자들이 오세훈을 도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지지자 예. 결합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도 단일 대우가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는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3에서 5%도 꽤 크죠. 보수 입장에서 지금 표가 1%가 급하니까요. 그럼 아마 이준석 의원을 되게 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준석 의원도 5%로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장사 다 하고 나서는 아마 마지막에는 저는 합치는 모션을 할 걸로 저는 보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양쪽의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윤석열 시대에서 뭐 저도 소송까지 하면서 당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낙 과거에 앙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에 와서 권력만을 놓고 손잡겠다? 이게 반명으로 뭉치자 가지고 정당화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 결집과 하나로 녹여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되고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제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후보를 상대할 경우에 최약체 최강 후보 누구라고 봅니까? 굳이 뽑자면요 명태균 이슈를 제외하면요 예. 그러니까 최약체는 저는 김문수라고 보고 예. 최강으로 보면 뭐 강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냥 오세훈이 그나마 오세훈이. 낫다 보는데 이것도 명태균 이슈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성주 소장하고 인터뷰하니까 오세훈과 유승민이 손을 잡으면 이거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더라. 자, 오세훈과 유승민 유승민이 예, 손을 잡으면 근데 내가 그거는 기대하는 것 같더라. 신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당은 당규를 그러면 바꿔야 지금 된대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은 나와요. 당규를 바꿔야 된다. 아니 근데 바꾸는데 정광훈이 이미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방 차지하는 사람이 그렇죠. 나갑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결국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분열 그리고 후보가 다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봤을 때 자유통일당이죠. 정광훈 이번에 대선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정광훈은 안 나오죠. 근데 자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김문수는 그 당으로 엄청 밀겠죠. 그 당으로 누구 나올 후보 황교안 이런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어요. 황교안 씨는 나올 거는 같은데요. 그분도 이제 자기 장사로 나오는 거지 무슨 예. 뭐 되려고 나오는 건 정권을 아니니까. 되려고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나오면은 이득이 있잖아요. 이제 토론회를 나간다든지 뭐 일정 부분 되면 아니면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뭔가 장이 섰으니까 장사로 나오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갖고 나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장악권 외치면서 이제 1,000만 명이 모이면 윤석열도 서울구치소에서 빼낼 수 있다라고 이제 완전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하게 먹히고 국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은 그러면 정치 세력화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 3번째 도전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3%의 벽을 못 넘었거든요. 그 세력은 현실적으로 3%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부정선거론이 왜 출발된 건지 아십니까? 최근 5년 이래. 자유통일당이 의석이 안 나와서 출발한 담론이 이게 국민의힘 때문에 생긴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애들이 광장에 나가면 이렇게 우리 편이 많은데 우리는 왜 국회의원이 안 되는 그게 거냐. 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정치세력을 꾀하겠지만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원당 유상 정광훈 이 당을 먹으러 들어가자 이러면 상당한 파급력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가 별로 지지 세력이 없는데 여기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 여기라도 일단 먹고 가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아 봅니다. 저는 이것만 하나만 예, 보탤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그 얘기를 하세요. 권성동, 권영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들이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하고도 뭐 이렇게 강하게 선을 끊는 모습을 안 보이지만 이제 탄핵이 임박하면서는 이제는 좀 선을 긋고 중도 확장의 노선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그것이 기존의 문법에는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기존의 문법이 맞지 않는 게 단적인 예가 김문수가 저렇게 갤럽 기준으로 13% 나오는 게 과거 예에 맞습니까? 안 아니 맞죠. 아니 뭐 한 2% 나온다 그러면은 과거의 예와 맞아서 저는 권성동 권영세가 아 이제는 뭐 자유통일당이든 정광훈이든 써먹고 뭐 대선 본선 때는 버리면서 중도 확장 가겠다. 전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정광훈 세력들이요. 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내에서의 주도권은 너무 커진 거고 이걸 키운 게 누굽니까? 그때 관저 시위 정광훈이 막 그때 반대할 때 의원들 44명 누가 보냈습니까? 자기들이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정광훈이 필요하니까 가서 활용하다가 이제 목줄이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TV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방송 나와서 출연해서 자기 정견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정치를 음막에서 하고 비겁하게 하고 표 같은 거는 정광훈한테 부탁만 하고 명태균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생력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광훈이 세력은 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김문수를 13%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권성동, 권영세가 뭐 극단적인 세력들을 처음에는 이용해서 집토끼 단돌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중도 확장하겠다라는 기존의 이 문법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어서 저는 보수 분열은 이번에 상수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분열로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광훈은 그러면은 독자 노선보다는 특정 후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문수를 밀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보가 다자구도가 되고 분열된 상황에서 정광훈은 여기에서 특정인을 미는 것보다는 아예 외부에서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면서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정광훈이 저는 그 정도에 말하자면 정적 셈법이나 예. 이걸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계속 3% 벽에 막혀 왔는데 이번에는 독자 세력화를 해도 3%는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정광훈 세력이 저는 선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15%를 넘어설 수 있냐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입장에서는 거기는 사실 그 주판을 튕기는 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장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선가 볼 거고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구조가 우리가 들어가면 먹을 수도 있겠네? 그럼 국회의원도 우리한테 와서 고개 숙이네? 이런 상황인데 돈 들어가는 독자적인 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정광훈 입장에서.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도 뭐 이재명 단일 체제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벌써부터 흔드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주변 뭐 경쟁 주자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판이라고 봐요. 언론이 예를 들면 부추기고 있다. 뭐 당장 내일 선거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겠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후보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50% 가까이 득표를 했던 민주당의 후보인데 언론에서 근데 어쨌든 야 반명 정서도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으로는 불안하다는 게 보수의 정서 아니야?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판이지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돼서 무슨 나는 이재명 지난번 대선처럼 이낙연 후보가 나가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뭐 전혀 유의미한 득표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절차대로 경선해서 진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해제할 때 목숨 걸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 나라를 구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워낙 그 내란 진압의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아마 회복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보수 쪽에서는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의 지금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잘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소위 말한 반명계들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입장을 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친문계 뭐 소위 말해서 뭐 좌장 역할일 테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뭐 그다음에 뭐 김부겸, 정세균 이런 총리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낙연 총리는 이제 거의 뭐 시즌 아웃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이 제가 지금 언급한 한 4-5분 요분들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야 돼요, 이분들이. 뭔가 서사가 쌓이고 뭐 잽이라도 최소한 날려가지고 본인들이 일정 부분 세를 가지고 나는 이런 역할을 했어. 윤석열 시대를 끝내는데 내란까지 우리가 갔는데 나는 그 내란의 시점에 어디에 서 있었어. 어떤 일을 했어라고 국민들께 설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지지세가 붙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에서는 받아주지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제가 봐도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볼 땐 그 위협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좀 떴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떴던 이유는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같이 담을 넘고 계엄 해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조금씩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원식 의장이 지금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난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들은 그때 뭘 했느냐를 아마 국민들은 따져 물을 거고 다 기여할 겁니다. 이게 동의하는 게 구도 선거로 가면 이 구도를 확립하는데 혹은 이 구도에서 네가 무슨 역할을 했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의 이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 구도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그러면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건 당내 경선에서 바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민주정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여기서 유일하게 자기 콘텐츠로 뭔가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는 김동연 지사 정도예요. 나머지 인물들은 국민들이 다 이미 아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구도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바람도 못 일으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언론이 그냥 부추기는 거지 크게 위협적인 판은 아니다. 자, 법률가가 나와 있으니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힘 쪽이나 뭐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이번 대선 못 나올 수도 있다. 2심 항소심과 관련돼서 결론도 일찍 날 수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본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말을 규제해가지고요 한 정치인을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 생명까지, 정치 생명까지 끊어놓는다는 거를 누가 동의를 합니까? 동의한 네. 사람 딱 한 부류죠. 이재명 대표 못 나오게 만들어야지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동의할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요즘에 그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뭐 유승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뭐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거 좀 구태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발목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목을 부러뜨리겠다라는 아주 이거는 정말 비이성적인 판단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건 자유예요. 지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열렸을 때 안 뽑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되죠. 안 찍으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선수가 왜 나와? 그리고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그때 말을 잘못했는데 그 말 가지고 정치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정다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지지는 거의 절대 다수에 이르고 있거든요. 야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번에 정권 갖겠다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계속 운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가지고 일단은 그 정치 생명 끊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뭐 633 원칙 해가지고 고법에서 이번에 한 3월 초쯤에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가 2심이 나올 텐데 네. 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얘기한 이 본질에 비춰보면은 그 논리 자체가 부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의 탄압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와주기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대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대법원이 언제 내릴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된 이유니까 한 4월 이후부터는 대법원이 뭐 4월 초에 내릴지 4월 말에 내릴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시기는 이미 탄핵이 3월 초 정도에 저는 내려질 걸로 봐요. 그럼 파면이 나오면은 3월 초에 파면, 60일에 그러면 5월 초까지는 이제 대선 운동 기간인 겁니다. 그럼 대선 운동 기간에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야당의 지도자를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날려가지고 정치 못하게 만들자. 글쎄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절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제 단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렇게 계속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반대 진영 또는 경쟁자들한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은 되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공세를 하겠죠. 예를 들면 예.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2심 판결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캠페인의 전략으로 쓸 거고. 근데 저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캠페인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너무 많이 했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재명은 안 돼요밖에 얘기하는데 어떤 역대 선거도 네거티브로는 못 이겨요. 네거티브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 전략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과거 선거에서 봤던 후보 교체론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심 결과가 나오면.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출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지금 구도상으로는 쉽지 않다. 요것도 있어요. 지금이 만약에 평시였다면, 네, 그쵸. 그러니까 평시였다면 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곤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예요, 전시. 그 내전이 아직도 진압이 안 됐고 내전이 진압되면 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는 전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 부분도 무죄가 이미 났잖아요. 그때 이미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거 국민들의 판단이 끝난 부분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왜 자꾸 파느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계속 마케팅 해주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에서는 본인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못 나오게 해야 본인들한테 기회가 생기니까
이 지금 발목 부러뜨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전 이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길 생각을 국리를 해야지 이재명 대표 못 나오게 만드는 걸로는 전 이거 정치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한번 가정해 보면 2월달에 항소심 그러면은 결정이 난다라고 했을 때 무죄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있다고 보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을 공격해서는 이길 소지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정해졌을 때 미래를 놓고 혁신 경쟁, 개혁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논쟁을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그 시점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 그렇게 문제 제기를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가 약체인데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거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선거는 왜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 후보가 정해졌어. 우리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까지는 계속 뭐 어쨌든 그런 공방이 오갈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대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라든지 이런 일정도 굉장히 단축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압도적인 결집과 이거를 통해서 선거를 치루자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의 흠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목소리가 힘을 얻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미 충분히 그거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재명의 서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극복할 만한 어떤 지금 민주당 내에 다른 뭐 힘, 대안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극체제가 우리 당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약에 정권 교체 이후에 하겠다 이거를 밝히면 사실 해결될 문제고, 이미 지금 메시지 나오는 거나 이런 걸로 보면 상당 부분 거기에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네.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이걸 이재명 대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자, 수권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가지고 뭔가 좀 논쟁을 생산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야, 이재명 너 뭐야? 자기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시비 걸듯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실제 대선 국면에서 드러나면 이 사람의 정책 미래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름은 좀 거론하기가 어렵지만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대선 후보 간에 논쟁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애시당초에 아예 후보들이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 당 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과 또 당 외부에서 이제 본선에 가서 경쟁할 뭐 국민의힘 후보들, 이 참 문제라고 보는 게, 말을 가지고 지금 규제해서 사실은 하지 말자, 정치 못하게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도 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말로 해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본인도 정치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과도한 지금 주장들을 다들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저는 정치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분들께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잘할 생각을 해서 경쟁을 했었더라면은 뭐 이재명 대표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일부 이재명 대표한테 마음 못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는 아마 대안으로 인식이 됐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그동안 정치 행위를 한 게 없고 그냥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불안하다라는 네거티브적인 발언 외에 내가 그럼 이재명이 대표의 어떤 게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워보겠다, 난 이런 길을 가겠다, 이재명의 길이 아니라 난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지지를 해주거나 뭐 마음을 주거나 뭘 하는 건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자. 때문에 저는 대안이 없고, 대안을 못 만든 거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 다른 주자들의 좀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댓글 보내주시는 분 지금 이 순간에도 17,000분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수원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의미 꾸짖고 계십니다. 진행자 걱정 말고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대답하기가 자,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러는데 뭐 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논쟁의 수준이나 그리고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좀 격이 수준에 맞지 않다. 이재명과 논쟁하려면 정말 미래를 놓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되지. 당신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방식으로 논쟁을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받아서 계속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인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생산적인 논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슈 파이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스펙스의 생각이기 때문에 수원님의 말씀도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발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발언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 저는 온다고 보고요. 저 하나만 보태면요. 예, 예. 유승민 대표는 전 참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거는 예.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안 된다라는 걸 왜 본인이 정합니까? 본인은 상대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 안 된다는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예. 다른 경쟁 후보, 타당에 있는 경쟁 후보가 저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본인의 규정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강하고 국방에 강하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본인이 대안으로 표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얘기만 주장창 얘기하니까 이제 듣는 국민들도 아니 그럼 저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전 그 말씀을 제가 타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저 장현주님께서도 오늘 제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요. 장현주님께서 정계화는 원래부터 반명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반명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친명이면 장현주님은 저를 더 좋아하십니까? 저희들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반명, 친명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지하고 열심히 응원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스픽스라는 채널이 특정인을 위해서 무조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친명 반명 이렇게 갈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김한 기자한테도 김한 기자 친명이요 반명이요 대답하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모범 답안 있잖아요. 친국민 뭐 네. 이렇게 친국민 친공화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과한 면이 있다고 미라벨님은 이 이슈를 너무 많이 다루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주장이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좀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비판하시는 분 많네요. 다 소개해드릴게요. 혁명적 개혁님은 정계환 수박 이름도 못 밝힐 거면 거론도 하지 마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다. 수박들 이름 하나 못 밝히면서 억으로 평론하지 마라 이러는데요. 제가 수박들 이름을 우리 혁명적 개혁님께 말씀드린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이 이런 거론하라고 계속 거죠. 언론에 네. 지금 그렇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해볼 거면 당연히 거론을 하지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보십시오. 이재명에게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발언한 사람 있으면 이거를 주먹만한 것을 바위만큼 키워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야 우리는 그 꿰매에 빠져서는 되지 않겠다. 거론할 만한 시점에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덜먹거리지 그 전까지는 일부러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스픽스는 친민주당입니다. 이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정계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하고 김혜숙님은 정계환 응원합니다. 명절 연휴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셨는데.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마크를 한 일주일 했었네요. 예, 예. 마크맨으로. 네. 마크맨으로 직접 현장 네. 취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리고 저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EJK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제 저희들이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올 설날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12만 명이 투표를 냈는데요.
어마어마하네. 윤석열 영구 격리 구속과 탄핵 이게 지금 94%가요. 올 설날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탄핵 열기나 탄핵 표결이나 그리고 맹탱 게이트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영구 격리 구속과 탄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다. 여러분 그래도 하루 이틀 요즘 편하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까 신인기 변호사 정말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 그날 심우정손에 그 윤석열의 신병이 맡겨진 날 네. 잠시 한 반나절이었거든요. 검사장 회의하고 진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저만 안 됐겠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 검찰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오늘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재명 대표랑 지금 뭐 다른 정치인들 제가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뭐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뭐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도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 저도 그때 계엄하는 날 저도 국회에 나갔습니다. 저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날 계엄을 막았고요. 그 이후에도 탄핵 촉구 집회 여의도 앞에서 응원봉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키세스단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국민들의 이번에 응원봉, 이 빛의 혁명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해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그 집단지성과 그 국민들의 움직임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판을 짜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그분들이 판 짜가지고 지금 구속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힘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뛰어넘어서 본인들이 한다라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적 흐름을 지금 가장 많이 받아 안으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전 진심으로 좀 정치인들한테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김현준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세 분 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16,000분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설날 저희들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김혜숙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무서이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카우서님께서는 심은영 때문에 엄청 쫄렸다. 정말로 급체했다. 한울님은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드라님, 한울님, 오이숙님, 안빈낙도님, 그리고 하리님, 이재명 때문에 자 민주당 지지하게 됐다 이런 분 좋으시고요. 신재수님 구독 좋아요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명절인데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이렇게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다 1번 이재명 차기 대통령 되지 않는다 2번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눌러주시면서 어디에서 이 방송을 설날 보고 계신지 국내인지 해외인지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밖에 안 올라옵니다. 박종목님, 제마이팅님, 박종목님 1번을 뭐 6개씩 누르시는 저 일본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1번 이렇게 쭉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명이고 반명이고 친민주당이고 비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주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 세우고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번 계속 오시고요. 전남, 고흥, 부산, 광주, 대구. 대구에서도 방순기님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김해, 서울, 청주 쭉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재명이 답이다. 인사이트님, 청주, 부산, 울산, 부산 북구, 경북, 호주에서도 글로리아 언님께서 이렇게 글로리아님이시군요. 호주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강대희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냅니다. 리오님, 1번이다. 대구, 주옥가타님 이런 말씀 주시고 안동도 계시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동 출신이시죠. 고향이 거긴데 무조건 1번이다. 서울, 대구, 부산, 텍사스에서도 보고 계시고 베버리힐스에도 계시고 창원, 제주, 의정부, 평택, 성남 2번은 확실히 없습니다. 논산도 있고 인천, 남양주, 수원, 예, 미국
이재명이 답이다, 울산 쭉 이런 분들 의견 주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주셔서 고맙고요. 행복블루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의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인식 안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유튜브 방송 열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국회를 보호해달라는 호소해도 저도 그 밤중에 여의도로 갔습니다. 명절임에도 고생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렇게 행복블루님 주셨는데 그날 정말 목숨 걸고 여의도 가신 분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또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해제 의결을 하고 바깥에서 목숨 걸고 정말 계엄군들을 막았었던 국민 때문에 또 나는 비록 참여 못했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지켰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자, 명절 하루 앞두고 오늘 특집 토론, 국힘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신인규 변호사와 김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 방송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